4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4분기에 상당히 이제 증가한다면 주가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빅테크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퀄컴 분명히 다시 올 겁니다. AMD도 상당히 관계가 좋습니다.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TSMC가 적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제재를 가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고요. HBM4 이때부터는 삼성에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본격적인 경쟁은 내년에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 입장에서도 마지막 찬스일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영화라고 합니다. 저는 반도체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도 제가 한 10년 정도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논문 한 20편 정도 반도체 관련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책도 반도체 관련해서 한 3권 정도 썼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하락 추세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국인 투자들이 많이 좀 판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많이 주가가 떨어졌고요. 특히나 보시면은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많이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뭐 다행히도 금요일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개인 주주 이런 분들이 또 주식을 많이 사고 있고요. 해가지고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PBR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앞으로 좀만 잘하면 아무래도 이제 주가는 계속 이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요? 주가가 떨어진 이유를 좀 봐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2분기에 보시면 이제 주가가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3분기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2분기까지 이제 보면 이제 매출하고 이제 특히나 이제 이익률 그게 이제 올랐어요. 근데 이제 3분기에도 당연히 이제 오를 거라고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니까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불안 심리가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4분기가 중요합니다. 4분기에 만약에 이제 영업이익률 요게 이제 계속 오른다 그러면 아마 주가도 이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기업이 성장한다는 어떤 기대가 좀 있어야 돼요. 보면은 4분기에 만약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3분기보다 오른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성장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많이 이제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보시면 이제 4분기에 일단 매출이 오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나 HBM4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HBM3 요게 지금 엔비디아 쪽에 이제 아직 승인이 안 나고 있어요. 계속 뭐 나온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뭐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승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납품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요게 이제 약간 좀 실망하는 분위기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좀 쇄신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납품이 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파운드리도 중요한데요. 파운드리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제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이 적자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퀄컴이라든지 그다음에 AMD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수주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주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주가는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HBM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파운드리 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만 어느 정도 이제 주가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과 같은 큰 위기에 빠지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시나요? 2019년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2019년도가 삼성이 반도체 비전 2030 발표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 것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요걸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파운드리라든지 뭐 시스템 NSI 이쪽에 이제 많이 신경 쓴 거예요. 그러면서 메모리 경쟁력이 상당히 약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또 많이 인력이 어느 정도 이동을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HBM 쪽에 신경 많이 못 쓴 거예요. 특히나 보시면은 2019년도에 HBM 이 사업팀을 거의 뭐 폐지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HBM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된 거죠. 그러면서 그 메모리 특히나 HBM 쪽에서 많이 SK에 이제 뒤지게 된 거죠. 이런 게 지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파운드리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산된 거예요, 역량이. 한 군데만 이렇게 좀 살렸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분산이 되다 보니까 같은
자원으로서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분산하다 보니까 역량이 좀 분산되다 보니까 뭐 2개 다 잘하려고 했다가 2개 다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빠졌습니다. 특히나 보면은 2019 년도에 그런 발표를 함으로써 그 TSMC가 상당히 자극을 좀 받았거든요. '안 되겠다. 더 투자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TSMC가 또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운드리가 상당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가 좀 위험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HBM 납품 상황은 어떤가요? 중간중간에 이제 언론에서도 납품됐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확인해 보니까 이제 납품된 건 아니고요.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납품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확실한 답변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조만간에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HBM4를 지금 이제 삼성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요게 지금 상당히 납기가 좀 당겨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6 개월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당겨 달라 SK 하이닉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스케줄이 상당히 앞당겨지고 있는데 만약에 HBM3가 납품이 된다 그래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승인이 된다 그래도 납품해 봤자 이제 물량도 많이 안 줄 겁니다, 처음에는. 하기 때문에 매출에는 상당한 기여를 못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HBM4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HBM4 쪽에 이제 많이 신경을 쓰면서 이쪽에서 이제 역전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어떤 뭐 HBM3가 납품이 된다 그러면 상적인 어떤 의미가 있겠죠.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이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떤 이점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매출 측면에서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HBM4에서 역전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블랙웰 그다음에 이제 루빈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물량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가격도 상당히 비싸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층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마진율도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하기 때문에 HBM4 부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보시면 이제 HBM4에서 역전하지 못하면 앞으로 영영 기회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HBM4에서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HBM4가 삼성전자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걸까요? 그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HBM4 구조가 좀 달라집니다. 예전에 보시면은 그 GPU 옆에 이제 HBM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2.5D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호스 패키징이 주로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 밑에 이제 GPU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베이스 타이라는 게 중간에 들어가거든요. 이 베이스 타이는 HBM을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또 GPU랑도 이제 연결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 베이스 타이의 어떤 기능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기능이 상당히 나노대가 높아요. 지금 삼성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4 나노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보면 이제 10 나노대 이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는 10 나노대 이하는 못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패키징도 SK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약하기 때문에 TSMC에 이제 의뢰를 해 가지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보시면 이제 뭐 4 나노 그다음에 3 나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공정이 지금 보시면 이제 첨단 공정 들어가면서 경쟁력이 좀 약해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내부 엔지니어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 파운드리에서 베이스 타일 만들고 또 패키징을 또 같이 한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HBM4에서 성능이 SK 하이닉스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협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베이스 타입 이쪽을 지금 4 나노 공정으로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SK 하이닉스는 5 나노 공정 이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앞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구조가 바뀌지만 패키징도 이제 3D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이게 또 패키징이 중요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삼성이 또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은 그 본딩이라든지 이런 게 보시면은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잘합니다. 특히나 MR 머프 방식이 일반적으로 보시면 TC-NCF 방식보다는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삼성이 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에서 이제 역전하겠다 이런 건데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제 카파 투 카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리끼리 연결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보시면 이제 유전체라는 게 있는데 요게 보면 이제 절연체입니다. 그래서 절연체랑 도전체 요게 이제 이종으로 같이 이제 접합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거든요.
칩 사이에 보시면 이제 본딩 할 때 보면 이제 범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범프라는 게 이제 돌기처럼 생긴 건데 그 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높이가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은 뭐냐면 이제 돌기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돌기 없이 이제 붙여 버리는 겁니다. 그림 보시면 이 사이가 칩 사이의 간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높이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칩을 더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단, 16단, 20단 이렇게 쌓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NCF 방식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열 방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게 되면 이제 바로 붙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열이 분산됩니다. 하기 때문에 열을 상당히 이제 효과적으로 방출할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점이 큽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으로 SK 하이닉스를 따라잡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SK 하이닉스는 기존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일단은 안정적인 방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단, 20단 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SK 하이닉스도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는 MR 목표 방식으로 하고 나중에는 이제 도입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 상당히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효과적으로 도입을 한다라면은 상당히 이제 기회가 됩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연말 주가의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이 지금 상당히 큰데요. 주가가 상당히 이제 급락했다가 급등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주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외부 변수에 의해서 많이 흔들립니다. 특히나 외부의 악재가 생기면 상당히 주가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요번에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커진 거거든요.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주가도 상당히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영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거는 이제 매출과 그다음에 성장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률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한다 그러면은 주가는 상당히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요번에 떨어졌던 이유도 상당히 그런 게 컸었거든요.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4분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4분기에 상당히 이제 매출과 그다음에 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증가한다면 3등도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주가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도 뭐 삼한전자도 뭐 악재가 터진다 그러면 떨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랬다가 이제 또 다른 뭐 좋은 어떤 변수가 생기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변수는 있지만 삼한전자 이하까지 그렇게 이제 자주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자주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또 뭐 4분기에 매출이 상당히 오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매출도 오르고 이익률도 상당히 오른다면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상당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번에 연말까지 만약에 뭐 실적이 좋아진다면은 뭐 7만 전자 이상도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트럼프가 예측 불허 인물이거든요. 상당히 어떤 정책을 쓸지 몰라요. 기업들은 상당히 불안한 거죠. 뭐 칩스법 반대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의 입장은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상당히 반도체 산업한테는 상당히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무역이 자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없어요. 아시다시피 반도체 산업은 상당히 글로벌 비즈니스거든요. 전 세계 같이 이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호무역으로 가게 되면 특히나 이제 관세 같은 걸 때리게 되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수출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출하는데 이제 관세를 높게 매긴다 하면은 상당히 불안 요소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자국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조금 문제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삭감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외 기업보다는 자국의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또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쟁이 상당히 불리해지는 거죠. 그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제재를 또 앞으로 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불안 요소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에 제재를 하게 되면 많은 반도체 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출을 하는 데도 문제가 되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중국에 상당히 수출을 많이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이제 상당히 중국으로 수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불안한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주가도 상당히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VEU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작년인가요? 맺은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Validated End User예요. 검증된 최종 사용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SK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이제 공장이 있다는 얘기죠. 특히나 또 SK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SK하이닉스는 특히나 이제 그 D램 쪽에 거의 뭐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삼성 같은 경우도 낸드 쪽에 한 40% 정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이제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EUV 장비 이런 것도 이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장비 같은 것도 도입을 잘 못해요. 그 공장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못 한다는 거죠. 그 VU 되면서부터 이제 자유롭게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거든요, 허가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저희한테는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걸 제재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폐기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또 중국에 있는 공장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공장을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은 이제 새로운 뭐 D램이라든지 그다음에 낸드라든지 이런 거 이제 생산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의 이제 셧다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트럼프는 이제 자국 위주이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방식이 뭐냐면 이제 관세를 높게 이제 책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그 미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이제 경쟁을 못 하는 거죠. 예, 이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혜택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그러면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요소들이 있고요. 또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또 중국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도 수출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수출 많이 하거든요. 중국에 대한 제재를 또 심하게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미국에 수출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세가 높아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물량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한국의 뭐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일부적으로 보시면 중국에 수출하면 그걸 이제 세트로 만들어서 중국에서는 이제 미국에 수출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물량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보기에 가장 이점 뭐냐면 그 중국에서 이제 EUV 장비를 도입 못 하는 거예요. 그 뭐 시스템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EUV 장비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제 보시면 이제 못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EUV 장비를 중국에서 도입을 했다 그러면 거의 아마 한국을 따라잡았을 겁니다. 특히나 보시면 뭐 SMIC라든지 이런 데도 뭐 EUV 장비를 도입 못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지금 뭐 7나노 반도체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수율이 안 좋거든요. 그다음에 또 공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EUV 장비를 하게 되면 이제 패터닝 할 때 이제 한 번에 다 끝나 버리거든요. 근데 뭐 이전 버전 하게 되면 DUV 장비 하게 되면 이제 멀티 패터닝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못 따라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찬스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메모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SK라든지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EUV 장비를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장비가 도입이 됐다 그러면 아마 메모리도 상당히 많이 간격이 좁혀졌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중국도 상당히 지금 많이 따라잡거든요. 특히나 이제 낸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기술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D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5 년밖에 차이 안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EUV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뭐 2년 3년 이렇게 쫓아올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한국에 유리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트럼프 당선이 미국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많은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 엄청난 수출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보시면 20% 30% 정도 중국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재를 가게 되면 이제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수출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미국 반도체 기업들에 상당한 혜택을 줄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R&D 투자 비용을 상당히 이제 늘려준다든지, 그다음에 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또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준다든지, 그다음에 또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혜택을 기업들한테 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목적은 뭐냐면 국내에서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이제 자급자족하겠다. 이러면 이제 많은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키워야 되거든요. 특히나 제조 부분 이쪽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TSMC를 상당히 이제 대체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 또 인텔을 많이 키워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글로벌 파운드리도 키워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기업들이 많이 혜택을 보겠죠. 마찬가지로 뭐 또 다른 기업들도 많이 이제 혜택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익도 있고 그다음에 또 손해도 있고. 그런데 다른 뭐 기업들에 비하면은 미국 기업들은 상당히 그래도 유리한 면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사이클 흐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반도체 이쪽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 이쪽으로 많이 갈 겁니다. 한 10년 내에 아마 AI 반도체가 반도체의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보시면은 428억 달러 정도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됩니다. 요게 보시면은 2027년도 보시면은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훨씬 넘습니다. 상당히 크죠. 거의 뭐 3배 가까이 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 이쪽에서 많이 이끌어 나갈 걸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은 많은 또 애플리케이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또 AI 반도체 말고도 많은 반도체들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많게는 뭐 10% 정도 반도체 산업이 매년 성장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HBM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폰 얼만 방식은 프로세서가 쓰이면 또 메모리 반도체가 같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AI 반도체가 쓰이면 당연히 이제 HBM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HBM도 보시면은 뭐 SK라든지 삼성이 거의 대부분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상당히 시장이 또 커집니다. 매년 보시면은 그 43% 이상 성장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시장을 거의 다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에서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상당히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나요? 아직까지는 삼성에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도 지금 특단의 조치를 좀 취했어요. 뭐냐면은 그 기존의 성수 공정은 약간 축소하는 분위기입니다. 공장도 많이 이제 캐파를 줄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인력도 많이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뭐 30%까지 인원을 정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10년 차 이상 직원들 많이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파운드리 사업 자체를 그렇다고 이제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수 공정은 줄이지만 특히나 이제 2나노 반도체 이쪽은 내년에 양산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상당히 이제 투자를 늘린다 이런 이제 방침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전략은 아직까지는 2나노에서 내년에 TSMC 격차를 상당히 줄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케줄 보시면은 내년에 지금 이제 2나노 반도체 양산입니다. 여기 이제 GA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TSMC도 GA 방식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TSMC는 처음으로 도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좀 약간 유리한 입장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쪽은 그래도 삼성이 이제 거의 뭐 전력 투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시면 2나노 쪽은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AI 반도체 이쪽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2나노, 3나노 이쪽에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도체 수요의 거의 반 가까이 이제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수요가 많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쪽을 어떻게든 이제 살려야 됩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2027년이 되면 1.4나노 같이 이제 TSMC하고 이제 경쟁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TSMC도 2026년도에 1.6나노 하겠다 이런 또 계획을 작년에 또 내놨어요. 그래서 삼성도 뭐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비슷하게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 2나노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기술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지휘 방식이 핀팻 방식보다는 상당히 앞서 있거든요. 분명히 앞서 있습니다. 그 보시면 이제 PPA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면적하고 그다음에 또 전력 소모하고 그다음에 또 성능 이게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시면 이제 수율이 안 좋습니다. 아무리 성능 좋은 반도체가 나온다 해도 수율이 안 좋으면은 일단은 고객 입장에서는 쓸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제때 이제 받을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약속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뭐 삼성전자 3 나노 2 세대도 상당히 수율이 안 좋습니다. 뭐 20% 대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 입장에서는 수율을 어떻게든 늘려야 됩니다, 좋게. 이게 상당히 관건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경쟁이 어떻게 될지 이제 판가름 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불리한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삼성전자가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엄청난 그 수율을 늘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기회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수율이 TSMC에 비해 많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GA 방식 바꾸면서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핀백 방식은 제가 보기에는 뭐 수율이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2022 년도죠. 그때부터 이제 GA 방식 하면서 기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삼성도 기대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다음에 TSMC를 따라잡겠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GA 방식이 분명히 핀백보다는 나은 방식은 분명히 맞는 얘기거든요. 하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수율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때 나온 게 이제 수율이 20% 이거밖에 안 됐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못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마켓시어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2 나노에서 어떻게든 이제 수율을 높여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을 가져가려면 기본적으로 70% 이상은 가져가야 되거든요. TSMC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80%가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제 삼성이 수율을 좋게 가져가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올려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수율이라는 거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이게 올라갑니다.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보시면은 인텔이 지금 이제 거의 뭐 빠진 상태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 시장은 상당히 좋아지고 많은 기업들이 또 더블 벤더를 또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보시면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퀄컴 같은 경우도 예전에 삼성 파운드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때문에 TSMC로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이 수율이 어느 정도 좋게 나온다 그러면 분명히 다시 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AMD도 지금 이제 상당히 관계가 좋습니다, 삼성하고. 하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를 쓸 가능성도 있거든요. 협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하기 때문에 수율만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충분히 삼성 파운드를 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어떻게든 이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수율만 좀 좋게 잘 나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TSMC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TSMC가 상당히 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TSMC가 미국의 기술과 산업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 TSMC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안 좋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가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많이 제재를 가할 겁니다, 앞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이제 TSMC에서 미국에 이제 수출하게 되면 관세를 높게 매길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TSMC에 상당히 불리하죠. 왜냐하면 이제 경쟁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TSMC는 미국에 이제 공장을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이제 한 개 공장 거의 완공이 됐지만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공장도 아마 짓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또 보조금 이슈가 있어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뭐 1 공장에 대한 어떤 보조금은 거의 이제 픽스가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이제 TSMC에서 협의를 받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미 66억 달러인가요? 주기로 이제 약정이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공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내년에 이제 취임을 한 다음에 "보조금 축소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TSMC를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인텔을 어떻게든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텔을 상당히 밀어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인텔을 만약에 이제 밀어줘서 이제 잘 한다면, 만약에 2나노 반도체도 잘 양산하게 된다 그러면은 TSMC를 어느 정도 이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략은 일단은 TSMC를 대체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나 보시면 이제 TSMC에 너무 몰빵하기 때문에 거의 뭐 90% 이상 하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나 AI 반도체 쪽은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거의 독점을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그 대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특히나 보면 이제 지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보시면은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중국이 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죠. 하기 때문에 대만을 어떻게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미국의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많은 또 지원을 하지 않을까. 뭐 그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인텔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리 이쪽 기업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불리한 입장일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TSMC나 대만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유리한 입장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만에서도 그러한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TSMC의 위기를 기회로 살려 삼성이 TSMC를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나노 반도체 이쪽에 좀 약간 이제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성수 공정은 일단은 많이 지금 셧다운도 하고 가동률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2나노, 3나노 이쪽 반도체 수요가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2나노, 3나노 그다음에 1나노까지 수요가 제가 보기에는 뭐 반 이상이 될 거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인력도 이쪽에 이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2025년도 요때 이제 2나노 반도체가 성공적으로 양산이 된다라면은 상당히 기회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보기에는 뭐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주의 방식이 뭐 핀팻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수율이 문제가 돼요. 예, 수율이 어느 정도는 나오느냐.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한 70% 정도는 가야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수율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어느 정도 TSMC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나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수요가 더 많아지면 TSMC 혼자서 다 이제 수요를 다 감당 못 합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애를 먹고 있어요. 특히나 TSMC의 캐파가 지금 모자라고 있기 때문에 오버 커패시티입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TSMC 말고 다른 기업을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인텔은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특히나 퀄컴하고 그다음에 AMD는 상당히 수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큰 기업들을 수주하게 되면 이게 한 개 기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큰 기업들을 수주하게 되면 나머지 기업들도 이제 수주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일단 퀄컴이든 그다음에 또 AMD든 한 개 기업을 일단 수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주하게 되면 이게 이제 레퍼런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엔비디아도 나중에 이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뭐 다른 빅테크나 뭐 다른 기업들도 이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많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앞으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HBM4 부분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HBM3 요게 이제 보시면은 그 SK하이닉스 쪽에서 지금 거의 뭐 이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SK하이닉스가 상당히 매출이 많이 올랐고요.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예. 만약에 삼성이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 약간 뺏기겠죠. 요게 지금 스케줄에 상당히 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블랙웰에 들어오면 이제 HBM3는 좀 밀려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HBM4 이때부터는 삼성에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이 이쪽에 많이 포커스하고 있어요. HBM 이쪽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메모리 중에서 HBM 이쪽이 상당히 그 점유하는 그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내후년, 뭐 내년에는 30%, 내후년에는 50% 이런 식으로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엔비디아 납품이 되고 그다음에 또 HBM4에서 SK하이닉스를 따라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지금
역량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시면은 또 SK 하이닉스에서 HBM3 이 16간도 지금 개발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양산은 뭐 내년입니다만 계속 이런 식으로 SK 하이닉스도 많이 이제 이쪽에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그 SK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앞설 수 있었던 게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이제 메모리 기업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거의 메모리가 중요합니다. 특히나 DRAM이 중요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앞으로 이제 HBM이 상당히 중요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고 이쪽에 많이 이제 포커스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쪽에 역량을 많이 집중한 거죠.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HBM4 이쪽도 지금 이제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HBM4가 이렇게 많이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우익 때에도 이제 HBM 사업팀을 이제 해체한다시피 이제 했거든요. 특히나 파운드리 사업도 키우다 보니까 역량이 이제 분산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전략을 좀 바꿔 가지고 일단 HBM부터 살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HBM입니다. 그래서 전담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HBM4 이쪽에서 이제 역전을 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HBM4에서 잘하면 이제 기회가 되지 않을까. 특히나 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보시면은 그 디램 같은 경우도 1B를 쓰고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C를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성에서. 그러면 이제 공정에 한 단계 이제 앞서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성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제 삼성은 SK 하이닉스를 따라잡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HBM4가 원래는 2026년도 이제 출시할 걸로 이제 계획이 됐었는데 요게 약간 이제 변동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일단은 계획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하반기에 이제 출시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지금 이제 스케줄 상으로는 지금 땡겨졌습니다. 하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도 그렇지만은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더 땡기고 있거든요, 스케줄을.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쟁은 내년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제가 보기에 지금 HBM3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채용이 된다 그래도 삼성 입장에서는 뭐 매출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 HBM4 이쪽에 더 많이 역량을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 입장에서도 마지막 찬스일 수 있어요. HBM4에서 따라잡지 못하면은 영영 이제 따라잡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제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파운드리 사업부에서도 이제 인력을 이제 끌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HBM 쪽에 투입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도 인력을 끌어와서 지금 HBM이라든지 DRAM 쪽 이쪽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삼성이 뭐 자본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게 더 낮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회가 좀 되긴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이쪽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만약에 이제 도입이 된다라면은 상당히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이 핌 기술을 이용해 신개념 메모리를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술이며 수요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지금 보면 그 세대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AI 반도체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1세대가 있고 그다음에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는데요. 1세대는 CPU하고 GPU입니다. 2세대는 NPU입니다. 예를 들면 뭐 FPGA라든지 ASIC 반도체가 2세대 반도체거든요. 그다음에 3세대가 PIM입니다. PIM하고 그다음에 뉴로모픽 반도체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폰노이만 방식 보시면은 프로세서하고 그다음에 메모리가 이렇게 나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서로 통신합니다. 반도체가 이제 통신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시스템 반도체에서 메모리에 이렇게 자료를 이제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통신해야 됩니다. 이 통신하는 게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또 많은 통신을 하게 되면 또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예,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PIM이라는 건 뭐냐면 프로세싱 인 메모리입니다. 그 프로세서 안에 메모리 기능을 일부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프로세스 기능을 메모리 안에서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칩 하나에 메모리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기능이 이제 원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엔비디아 지금 만들고 있는 가속기도 GPU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HBM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걸 패키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기 때문에 통신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연이라든지 뭐 병목 현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원 칩에서 만약 일부의 어떤 프로세싱 기능을 한다면은 훨씬 더 빨리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병목 현상도 없고 지연도 없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거든요. 이게 지금 3단계
3세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이제 하나의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 기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죠. 한 개 하면 아무래도 이제 가격도 메리트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핀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서 기능을 하지만 이게 이제 완벽한 기능은 못 합니다. 일부 이제 간단한 기능만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기능을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가 하기 위해서는 요게 이제 더 발전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뉴로모픽 반도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인간의 뇌와 비슷한 그러한 이제 반도체예요. 그래서 동시에 연산도 하면서 그다음에 저장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되게 빠르잖아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전력 소모예요. 인간의 뇌는 상당히 전력 소모가 적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한 20W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열 문제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데이터 센터 이쪽에 엄청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GPU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전력 효율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뉴런모픽 반도체가 되면 상당히 저전력이 됩니다. 핀도 마찬가지로 전력을 상당히 적게 씁니다.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핀과 그다음에 이제 뉴런모픽 반도체로 이제 앞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칩을 메모리 기능하고 이제 프로세서 기능을 같이 하게 되면 좋은데 이게 시스템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예상은 뭐 3년 안에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언제 될지 모릅니다. 분명히 삼성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또 많은 기업들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분명히 앞으로는 맞는데 이게 어느 정도 커질지는 좀 봐야 됩니다. 예. 그전에 뭐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을 더 신경 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CXL이라든지 이쪽이 먼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핀으로 가지 않을까. SK 하이닉스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주가는 그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시나요? HBM3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90% 이상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계속 성장할 걸로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이제 성장하는 게 많이 높진 않죠. 또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뭐 불확실성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집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HBM4가 되면 또 삼성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게 불과 이제 1 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삼성이 분명히 시장을 어느 정도 가져갈 거란 얘기죠. 또 마찬가지로 마이크론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을 양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SK하이닉스가 독점 못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업이익률도 떨어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수적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겠죠. 그런 것 때문에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가 같은 경우에는 기대거든요. 앞으로 기대가 크게 되면 주가도 오릅니다. 보통 이제 6 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앞서서 이제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도면은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HBM4에서 잘하게 되면 오히려 더 삼성전자가 더 마켓 셰어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제 상이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약간 이제 확실하지는 않은 거죠, 지금. 지금은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심리에 좀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이 같은 실적 추이가 얼마나 갈 것으로 예상되시나요? 짧게는 최소 1 년, 길게는 뭐 2-3년 정도 갈 것 같아요. 그 HBM4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잘한다 그러면은 시장을 어느 정도 가져가겠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전자에 처음부터 이렇게 물량을 많이 몰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을 이제 조금씩 주면서 이제 늘려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량을 조금씩 늘려나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출도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검증 단계를 이제 거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완벽한 어떤 생산량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 년, 2 년, 3년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것도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을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2-3년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 기간에는 SK하이닉스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을 맨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동안은 아마 SK하이닉스가 메이저 벤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씩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뭐 3 년, 5년 지나면은 그때는 뭐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훨씬 더 마켓 셰어가 높아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짧게는 1 년, 길게는 2-3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처럼 잘 나가게 된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좀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일단은 예 SK하이닉스는 지금 일단 독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속도라든지 전성비 이게 상당히 뛰어납니다. 특히나 그 MR-머프 방식이 상당히 뛰어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본딩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그 칩 하나 만드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삼성보다는 훨씬 더 월등합니다. 근데 약점이 있어요. 그 자금난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됩니다. 자금난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못 합니다. 특히나 SK가 그룹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금난이 상당히 좀 팍팍합니다. 하기 때문에 삼성은 뭐 다르죠. 약간 이제 자금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배경이 좀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캐파 자금난을 겪지 않기 때문에 캐파도 많이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삼성의 장점은 일괄 수주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패키징부터 해 가지고 베이스 타일도 같이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는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으로 칩을 더 빨리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SK하이닉스에는 뒤처졌죠. 뭐 공급 속도라든지 뭐 마켓 시어라든지 이건 확실히 뒤처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그 타임라인 보시면은 SK하이닉스가 먼저 개발했습니다. 2013 년도에 이때 이제 최초로 개발했어요, SK가. 삼성전자는 좀 늦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좀 차이가 났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이제 개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2 세대부터는 삼성전자가 먼저 이제 최초로 양산했습니다. 그래서 더 앞서 나간 거죠. 그리고 또 2018 년도에 마찬가지로 2 세대 HBM2를 SK하이닉스가 이제 양산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약간 이제 비슷해지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2020 년도 되면 그 삼성전자가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3 세대부터는 똑같이 이제 양산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019 년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 사업부를 돈이 안 되니까 일단은 거의 뭐 해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량이 상당히 약해진 거죠. 그리고 또 해체를 하다 보니까 그 HBM 개발 인력들이 SK하이닉스로 많이 이제 가게 된 거예요.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계속 앞서 나간 거죠. 그러면서 경쟁력이 상당히 낮아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2024 년도 상황에서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앞서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HBM3 같은 경우에는 12 단을 개발했고 또 16 단도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개발했다. 내년 초에 뭐 양산할 가능성이 이제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SK하이닉스가 앞서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기점은 제가 보기에는 2013 년도하고 2019 년도 요때가 좀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현재 주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아직까지는 뭐 한 90% 정도 하고 있거든요, 마켓이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당분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시면 이제 거의 뭐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없어요. 엔비디아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시면 생태계 전략을 잘 썼어요.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돈이 안 되지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엔비디아 지금 보시면은 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70% 정도 되거든요. 번 돈으로 이제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는 몇 년 동안은 최소한 지금처럼 가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봐야 되는데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지금 일부 AMD가 대체를 하고 있는데요. 한 1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AMD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엔비디아를 못 구하니까. 엔비디아의 칩을 못 구하니까 이제 AMD를 쓰는 거거든요. 만약에 엔비디아를 더 구할 수 있으면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엔비디아를 쓸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많은 경쟁 기업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엔비디아는 그 보시면은 이제 풀 스택 솔루션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GPU만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CUDA라는 생태가 있잖아요. 요건 이제 다른 칩하고 인제 호환이 잘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GPU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CUDA라는 생태가 필요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거죠. 일부 지금 AMD에서 하고 있습니다. AMD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당분간.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지만 몇 년 동안은 아마 대체를 하지는 못할 겁니다. 특히나 그 풀 스택으로 모든 솔루션을 같이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은 엔비디아밖에 없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국내도 있지만은 칩은 뭐 엔비디아보다 성능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칩만 성능이 좋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중요합니다. 또 고객들도 그걸 원합니다. 엔비디아를 보시면 이제 GPU 그다음에 쿠다라는 생태계 소프트웨어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각종 서비스도 많이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 센터 쪽에 소프트웨어도 제공하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또 GPU끼리 연결을 시키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NV링크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 센터 이쪽에 이제 서버 쪽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도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솔루션을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은 엔비디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엔비디아 생태계에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번 빠져나가면은 다른 데 쓰려고 해도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다른 기업들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3년 동안은 아마 쓰지 않을까. 일단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AI 데이터 센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데이터 센터도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매출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거의 뭐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런 생태계를 키웠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엔비디아는 다른 또 생태계를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 예가 뭐냐면은 그 자율주행 플랫폼이거든요. 지금 올해부터 또 자율주행 이쪽도 지금 개발이 또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엔비디아가 보시면은 많은 기업들이 지금 자율주행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나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많은 엔비디아 플랫폼을 쓰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드라이브입니다. 이걸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지금 생태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계속 발전하게 되면 엔비디아 플랫폼을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또 나중에 기회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또 디지털 트윈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얼스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현실 세계 이걸 이제 인터넷상에 이제 똑같이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좋냐면 스마트 팩토리 그 구축하게 되면 미리 이제 옴니버스로 다 시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제가 발생할 걸 미리 이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의 어떤 그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이제 세팅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뭐 건설이다 그러면은 미리 건물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미리 다 시뮬레이션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대기업들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일부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도 나중에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또 최근에 또 엔비디아가 또 새롭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이오 헬스 분야입니다. 이쪽도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플랫폼에.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AI 데이터 센터 말고도 나중에 그런 새로운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시장이 커진다 그러면은 분명히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또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도 뭐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본다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대표적인 경쟁사로 AMD를 꼽을 수 있는데요. 현재 AMD의 상황은 어떤가요? AMD가 그나마 좀 잘하고 있어요. MI300X 여기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어요. 이쪽 상당히 이제 성능도 좋고요. 특히나 이제 가성비가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하다 보니까 호평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이쪽도 상당히 이제 다양합니다. 예, 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쓰려고 하고 있고요. 개발주의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년마다 이제 새로운 걸 막 개발하고 있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또 출시한 게 이제 MI325X입니다. 엔비디아 H200의 대항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추론 쪽에 상당히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를 하고 있고 지금 마켓 셰어가 한 10%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켓 셰어가 이제 10% 정도만 앞으로 계속 한다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AI 데이터 센터 이쪽에 수요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뭐 10%의 마켓 셰어를 가져간다 해도 매출이나 뭐 이익률은 상당히 커지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특히나 더블 벤더 쓰는 게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도 되고 그다음에 또 AMD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엔비디아보다. 그리고 성능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많은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있거든요. 일부는 계속 이제 엔비디아의 마켓 셰어를 가져갈 겁니다.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또 스케줄 상으로도 보시면 새로운 칩을 계속 내놓습니다. 내년에는 또 MI350 이것도 성능이 좋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MI400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롭게 칩을 내놓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나쁘지 않다. 어차피 이제 AI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추세이기 때문에 또 기존에 있던 데이터 센터들이 AI 데이터 센터로 많이 바꾸거든요.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TSMC의 불화설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얼마 전에 그 젠슨 왕이 이제 TSMC 임원진들 만났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보면 블랙웰이라든지 뭐 지금 이제 수요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 벡터 기업들이 이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물량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또 스케줄도 많이 당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전에도 보시면은 TSMC가 물량을 커버 못 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딜레이가 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약간 좀 빡빡합니다.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패키지 새로운 전용 칩을 엔비디아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 달라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TSMC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새로운 팹을 만들게 되면 애플이라든지 뭐 다른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이제 그런 요구를 할 거기 때문에 애매한 거예요, 입장이. 하기 때문에 거절했거든요. 거의 뭐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젠슨 왕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또 최근에 블랙웰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칩을 테스트하는데 이제 결함이 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결함이 원인이 뭔지 이제 찾아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공정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TSMC에 알린 거예요. 그리고 또 TSMC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설계 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좀 바꿔 달라." 이렇게 이제 엔비디아 쪽에 요청한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래서 "사이가 틀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TSMC 엄청난 신뢰 관계가 강하거든요. 특히나 모리스 장 때는 거의 뭐 아버지로 볼 정도로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웨이 저자로 바뀌면서 약간 그 관계가 약간 좀 느슨해진 면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로 책임을 이제 떠넘긴 거예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좀 약간 이제 기분이 상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뉴스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사이가 틀어지고 있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얼마 전에 엔비디아 입장에서 또 정리를 했습니다. 젠슨 왕 같은 경우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해 보니까 "설계상에 문제가 왔다." 그래서 TSMC의 조언을 들어서 그 조언대로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문제 없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걸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앞으로도 이런 문제 발생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젠슨 왕 입장에서도 일단은 TSMC에 너무 이렇게 의존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입장에서는 젠슨 왕과 삼성의 관계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하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삼성전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TSMC의 파운드리가 지금처럼 잘 나가게 된 시점은 언제부터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시점이 제가 보기에는 2022 년도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그전에도 물론 이제 50% 이상 마켓 셰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2020 년도 넘어서 2023 년도 특히나 이제 많이 올랐는데요. 그 기점이 이제 2022 년도입니다. 왜냐면 2022 년도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뭐냐면은 삼성 파운드리에서 3나노 반도체 GA 방식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이제 양산했잖아요. 그때 TSMC보다 먼저 이제 양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성능 좋은 걸 양산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막상 해 보니까 이제 수율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한 20% 밖에 안 나오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쓰질 못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 삼성 파운드리가 마켓 셰어가 뭐 18% 19% 갔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량이 다 TSMC로 간 거죠. 그러면서 TSMC의 마켓 셰어가 늘어난 거예요. 삼성전자가 못하면 TSMC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TSMC가 좋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2023 년도 되면서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트랜스포스 자료인데요. 보면 24% 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수율입니다. 예. 일단 성능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GA 방식 써 가지고 보면은 그 갤럭시 S24 있잖아요. 양산이 됐어요 이미. 그 삼성 파운드리 공정으로 써 가지고 이제 양산이 됐습니다. 1 세대 공정으로. 그래 가지고 이미 했기 때문에 성능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수율이 뭐 20% 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입장에서는 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기업들도 빅텍이나 이런 기업들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관건이 이제 수율입니다. 수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TSMC의 마켓 셰어를 뺏어올 수 있느냐 이게 연관이 되거든요. 지금 뭐 삼성이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잘한다라면 분명히 TSMC의 마켓 셰어는 떨어집니다. 예.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TSMC가 못하면 삼성이 마켓 셰어가 올라가고 또 삼성이 잘하면은 TSMC의 마켓 셰어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은 거는 그나마 이제 그 2나노, 3나노 이쪽에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2나노, 3나노 이쪽이 거의 50% 이상 마켓쇼를 가져갈 걸로 보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인텔이 빠진 이상은 이 두 기업에서 상당히 마켓쇼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반도체 기업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예, 삼성전자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반등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TSMC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근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첨단 공정은 계속 수요가 늘어납니다. 예, 보시면은 지금 이제 7나노 언더 공정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기존의 7나노 이상 공정보다. 지금 한 50% 이상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특히나 2나노, 3나노 공정이 상당히 포션이 높아졌거든요.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포커스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TSMC하고 삼성에 상당히 기회가 된다. 특히나 인텔이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빅테크나 아니면 뭐 대형 패널리스트 기업들도 삼성을 보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수율이 안 좋기 때문에 못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내년에 좀 잘 한다라면은 제가 보기에 충분히 잘할 걸로 보고 있고, 그렇다고 TSMC가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시장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TSMC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첨단 공정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또 ASML 이런 기업들도 지금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보시면은 이제 첨단 공정 이쪽에 EUV 장비를 많이 써야 돼요. 특히나 이제 메모리 공정 이쪽에도 이제 쓰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다음에 또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도 더 많이 도입하거든요. 그래서 ASML도 2030년까지 매출을 2배 이상 올리겠다. 이익률도 60% 가까이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AI 반도체는 어차피 이제 계속 첨단 공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독점할 수 있는 기업들, 예, 이런 기업들 유심히 보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반도체 투자는 변수에 따라서 많이 변합니다. 주가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3년 이상 장기적으로 항상 보시고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떨어졌을 때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익률이 좋아지면 반드시 주가는 반영이 됩니다. 그게 이제 당장은 반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악조건 이런 게 이제 생기게 되면 분명히 주가도 떨어집니다. 매출이 좋고 성장을 하더라도. 하지만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주가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년이 아니라 최소한 3년 정도는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셔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